그날 내 몸 깊숙이 박혀버린 건 감히 말하지 못할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복숭아밭에서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 다시 누군가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시청료 대신 구독과 좋아요 받고 있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66의 나이에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과수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복숭아 잎사귀에 맺혀 있었죠. 손으로 열매를 만져보니 제법 익었더군요. 수확철이 다가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시기였죠. 오전 6시 반 과수원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멀리서 트럭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운전사가 내렸죠. 그런데 뒤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거든요.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고단해 보였습니다. 최윤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밝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숭아밭에서 일하는 윤희 씨를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손놀림이 정말 능숙했거든요. 복숭아를 다루는 모습이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죠. 복숭아가 아기 볼따구니 같다고 표현하더군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김밥을 내놓았는데 윤희 씨가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내더군요. 아침에 급하게 싸왔다면서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반찬통을 열자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이 보였죠. 한 젓가락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맛이 너무나 특별했거든요. 어디선가 먹어본 듯한, 그런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묘한 맛이었죠. 아내와 자주 가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청미원이라는 유명한 전통 음식점이었죠. 거기 나물 맛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해가 질 무렵 윤희 씨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못 온다고 하더군요. 업체에서 다른 농장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왜 그렇게 아쉬웠을까요? 하루만 같이 일했을 뿐인데 말이죠. 멀어지는 트럭을 바라보며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으며 낮에 먹었던 나물 맛이 자꾸 떠올랐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청미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7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리웠죠. 윤희 씨가 남편을 5년 전에 잃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위로가 되더군요. 다음 날부터 혼자 일했습니다. 복숭아는 계속 익어가는데 일손이 부족했죠. 이웃집 김정옥이 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윤희 씨 얘기를 꺼내며 혹시 마음에 들었냐고 묻더군요. 황당했습니다.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인데 무슨 소리냐고 했죠. 하지만 정옥이는 시익 웃으며 갔습니다. 그 표정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옥이가 또 왔죠. 윤희 씨가 김 농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거기 주인이 나이 든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하다더군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냥 일하러 왔던 사람인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농장에 도착하니 멀리서 윤희 씨가 보였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있었는데 너무 힘겨워 보였죠. 그때 농장주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늙어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며 막말을 하더군요. 윤희 씨가 비틀거리다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농장주는 물어내라며 더 심하게 몰아붙였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농장주를 제지했죠. 나이 드신 분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 당황스러움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분은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말이죠. 농장을 나와 제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윤희 씨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과수원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냐고 물었죠. 저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고만 했죠. 과수원에 도착해서 쉼터에 앉았습니다. 윤희 씨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죠. 제가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하다며 윤희 씨가 말했어요. 요즘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고 했죠.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윤희 씨가 부엌을 쓰게 해달라고 했죠.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뭘 만들어주고 싶다더군요. 잠시 후 윤희 씨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이었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맛은 분명했어요. 청미원의 그 맛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윤희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가진 걸 다 잃고 이렇게 떠돌고 있다더군요.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싶었죠. 저도 아내를 잃은 후의 막막함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전에 음식 관련 일을 하셨냐고 말이죠. 윤희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죠. 작은 식당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 옛날 얘기라며 말을 돌렸죠.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윤희 씨가 제 과수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고용하겠다고 했죠. 다른 농장을 전전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윤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폐가 되는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혼자서는 과수원 일이 벅찼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 씨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편안했죠.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 씨가 복숭아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복숭아청을 담그면 좋겠다더군요. 저는 흔쾌히 부엌을 내어주었죠. 윤희 씨가 복숭아청 담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놀림이 정말 전문가 같았죠. 복숭아를 다듬고 설탕에 재우는 과정이 예술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희 씨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죠.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더군요. 내일 당장 떠나야 한다고 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막 익숙해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러겠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윤희 씨가 특별히 정성껏 상을 차렸죠. 먹으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윤희 씨도 아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좋았다고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했죠.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복숭아청 항아리를 가리키며 윤희 씨가 말했어요. 한 달쯤 지나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꼭 드셔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죠. 다음 날 아침 윤희 씨를 배웅했습니다. 트럭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윤희 씨가 짐을 들고 올라탔죠.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답했어요. 트럭이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과수원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과수원이 유독 넓어 보였습니다. 복숭아 나무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죠.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겨우 며칠 함께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김밥을 먹으며 윤희 씨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죠. 그 자리가 유독 비어 보였습니다. 오후에 김정옥이 또 나타났습니다. 윤희 씨가 떠났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더군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아까웠겠다며 정옥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같던데 왜 붙잡지 않았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옥이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안다면서 좋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말라고 했죠. 듣기 싫어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윤희 씨가 만들어둔 반찬들이 보였죠. 먹어보니 여전히 그 특별한 맛이 났습니다. 청미원의 맛 말이죠. 갑자기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희 씨가 바로 청미원 주인이었을 거라는 확신이요. 하지만 이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그리웠죠. 어리석은 늙은이가 된 것 같아 한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숭아는 계속 익어갔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죠. 다른 일손을 구해야 했지만 선뜻 연락하기가 싫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복숭아청 항아리를 볼 때마다 윤희 씨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에 먹어보라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과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혼자 과수원 일을 하고 있었죠. 복숭아는 대부분 수확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날도 정옥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윤희 씨 소식을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정옥이 말로는 윤희 씨가 있는 농장이 정말 열악하다고 했습니다. 숙소도 형편없고 일도 너무 힘들다더군요. 게다가 농장주가 나이든 여자들을 무시한다고 했죠.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김 농장에서 봤던 일이 떠올랐죠.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정옥이가 농장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차로 1시간 거리라고 했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트럭을 몰고 나섰죠.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남의 일에 왜 이렇게 나서는 걸까? 하지만 발은 계속 엑셀을 밟고 있었죠.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옥이 말대로 정말 열악한 곳이었죠. 허름한 컨테이너가 숙소인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윤희 씨가 보였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일하고 있었죠. 일주일 만인데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농장주를 찾아갔습니다. 윤희 씨를 데려가겠다고 했죠. 농장주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죠. 제가 위약금을 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내겠으니 윤희 씨를 보내달라고 했죠. 농장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가 젊은 여자도 아니고 뭐하러 그러냐며 비웃었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윤희 씨가 곤란해질 테니까요.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이죠. 그때 윤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왜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시러 왔다고 답했어요. 윤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우리 과수원에서 계속 일하자고 했어요. 농장주와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위약금을 2배로 주기로 하고 윤희 씨를 데려올 수 있었죠. 비싼 대가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윤희 씨가 울었습니다. 고맙다면서도 미안하다고 했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만 답했어요. 과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윤희 씨를 쉼터에 앉혔죠.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퍼졌죠. 태진이가 돈을 주고 여자를 데려왔다는 이상한 소문이었습니다. 정옥이 짓이 분명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도와준 건 알지만 입이 가벼운 게 문제였죠.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늙은 나이에 뭐하는 짓이냐는 시선들이 느껴졌죠. 윤희 씨도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마을에서 말이 많다고 혹시 오해받을 일은 없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골 마을이 다 그렇다는 걸 알기에 참았습니다. 윤희 씨가 더 불편해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소문에 휘말린 것 같다며 미안해했죠. 차라리 다시 떠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바뀔 필요는 없다고 했죠. 우리는 떳떳하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윤희 씨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떠날 것 같아 걱정됐어요. 소문이 잦아들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희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더 이상 숨기고 돌려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윤희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죠. 무슨 요리냐고 묻기에 나물 반찬을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희 씨는 의아해하면서도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각종 나물과 된장찌개, 그리고 구수한 누룽지까지 준비했죠. 식사를 하며 저는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에 청미원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었다고 아내와 자주 갔었다고 말했죠. 윤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저를 바라봤죠.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그 식당 나물 맛이 정말 특별했다고 지금 이 맛이 딱 그 맛이라고 했죠. 혹시 그곳을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자기가 그 식당 주인이었다고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러셨냐고 다시 물었죠. 윤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미원은 30년 넘게 운영한 식당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손맛으로 시작해서 서울에서 꽤 유명해졌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맛집이었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사기를 당했죠. 믿었던 직원이 가게를 통째로 넘겨버렸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식당도 집도 재산도 다 날아갔죠. 너무 충격이 커서 제대로 대응도 못했답니다.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싶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고백했습니다. 사실 청미원 단골이었다고 아내가 특히 좋아했다고 말했죠. 처음 윤희 씨 요리를 먹었을 때부터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윤희 씨가 놀랐습니다. 그럼 혹시 저를 기억하냐고 물었죠. 아쉽게도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만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서로를 몰랐지만 음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맛을 만든 사람이 바로 윤희 씨였다니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요리하는 게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잃었다고 했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재능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떠돌고 있다니요. 다시 요리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윤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나이도 아니고 용기도 없다고 했죠.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아픔을 나누었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 씨는 여전히 과수원 일을 도왔지만 가끔 부엌에서 요리도 했죠. 볼 때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요리할 때가 가장 생기 있어 보였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윤희 씨가 다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죠. 그 재능이 묻히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 한쪽에 작은 가게가 임대 중이라는 걸 봤죠.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윤희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하나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윤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손사래를 쳤죠. 자신은 이제 그럴 깜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해보자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설득했죠. 무엇보다 다시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두렵다고 했죠.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이번엔 정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윤희 씨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제가 옆에 있겠다고 말했죠.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희 씨가 처음으로 제 손을 맞잡았죠.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태풍이 북상한다고 했죠. 꽤 강한 태풍이라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복숭아 수확이 거의 끝나서 다행이었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특히 윤희 씨가 머물던 임시 숙소가 문제였죠. 마을 외곽의 허름한 컨테이너였거든요. 태풍이 가까워지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비도 쏟아지기 시작했죠. 저녁이 되자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물건들이 날아다녔죠. 걱정이 돼서 윤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받았지만 목소리가 불안했죠. 컨테이너가 심하게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트럭을 몰고 나갔죠.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운전하기도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컨테이너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지붕 일부가 날아가고 있었죠. 윤희 씨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서둘러 윤희 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트럭에 타자마자 컨테이너 지붕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험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날아다녔죠. 윤희 씨는 제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희 씨는 온몸이 젖어 있었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수건을 가져다 줬습니다. 죄송하다며 윤희 씨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오히려 늦게 데리러 가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객실을 안내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옷도 꺼내줬죠. 윤희 씨는 고마워하면서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밤새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촛불을 켰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태풍이 덜 무섭다고 했죠. 혼자였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죠.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태풍이 잦아들었습니다. 밖을 나가보니 여기저기 피해가 컸죠. 특히 윤희 씨가 있던 컨테이너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지내야 할지 막막해하는 윤희 씨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내라고 제안했죠. 객실도 있고 혼자 쓰기엔 집이 너무 넓다고 했습니다. 윤희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남의 눈이 있다고 했죠. 지난번 소문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임시로라도 여기서 지내라고 다른 곳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있으라고 설득했죠. 결국 윤희 씨가 승낙했습니다. 고맙다면서도 미안해했죠. 빨리 다른 곳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태풍 다음 날부터 정옥이가 와서 확인하고 갔죠.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틀 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이가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소문이었죠.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윤희 씨가 힘들어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다며 당장 나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우리가 떳떳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자고 했죠. 오히려 이참에 당당하게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윤희 씨가 만든 음식 맛이 소문났다며 부탁하러 온 거였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사람들도 윤희 씨의 따뜻한 성품과 요리 솜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소문도 자연스럽게 잦아들었죠. 태풍이 지나간 후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윤희 씨와 함께 사는 날들이 자연스러워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윤희 씨가 만든 아침밥 냄새가 집안 가득했습니다. 함께 복숭아청을 확인하는 것도 일과가 되었습니다. 윤희 씨가 처음 담근 것이 이제 막 익어가고 있었죠. 맛을 보니 정말 특별했습니다. 복숭아청으로 차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죠.
이걸로 뭘 더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윤희 씨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윤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복숭아잼도 만들어 보자고 했죠. 과수원에 떨어진 복숭아들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복숭아를 주워 모았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잘게 자르고 설탕과 함께 끓였죠. 윤희 씨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잼을 만드는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하고 자식들 이야기도 했죠.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완성된 잼을 병에 담으며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 좋다고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일 때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된다고 말했죠. 그때 윤희 씨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같다고 했죠.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윤희 씨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다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윤희 씨가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자원했죠. 처음엔 걱정했지만 윤희 씨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윤희 씨가 준비한 음식들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복숭아청을 넣은 불고기가 인기였죠. 마을 사람들이 극찬했습니다. 이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솜씨를 가진 분이 왜 숨어 있냐고 식당을 하나 열면 좋겠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정옥이가 앞장서서 윤희 씨를 칭찬했죠. 예전의 오해를 풀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격려가 고맙다고 정말로 다시 요리를 시작하고 싶어졌다고 했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윤희 씨가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게 보였거든요. 다시 한번 식당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윤희 씨도 긍정적이었죠.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열어서 윤희 씨의 손맛을 사람들과 나누자고 했죠. 복숭아청과 잼도 함께 팔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설레면서도 두려웠죠.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복숭아 수확도 끝나고 과수원이 한가해졌죠. 윤희 씨와 저는 틈틈이 식당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아담하고 좋았죠. 윤희 씨는 들뜬 아이처럼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인테리어는 소박하게 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죠. 윤희 씨가 직접 만든 복숭아청 병들을 진열장에 놓았습니다. 메뉴도 정했습니다. 윤희 씨가 자신 있어 하는 전통 한식 위주였죠. 특히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를 주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정옥이는 홍보를 자처했고 이장님은 필요한 물건들을 구해다 줬죠. 개업을 앞둔 어느 날 저녁 과수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와 나란히 걸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봤죠.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거겠죠.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았다고 했죠.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라고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죠. 윤희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윤희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곧 눈가가 촉촉해졌죠. 이 나이에 무슨 프로포즈냐며 웃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진지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겠다고 말했죠.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남은 날들을 함께 보내자고 했습니다. 윤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죠.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함께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젊은 날의 설렘과는 다른 깊고 편안한 감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식당 개업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죠. 준비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했죠.
자식들도 축하해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작은 식당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죠. 간단한 예식을 올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윤희 씨가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복숭아청을 곁들인 특별 요리는 대박이었죠.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정옥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했다고 처음엔 오해했는데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했죠. 앞으로 식당 홍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식당 이름은 복숭아밭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곳, 우리의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첫날부터 손님이 많았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왔죠. 윤희 씨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홀 서빙과 계산을 맡았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들 감동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나누며 차를 마셨죠. 피곤했지만 충만한 피로였습니다. 어느 날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 행복하다고요.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시간도 소중했지만 지금 이 순간도 특별했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가는 사이였으니까요. 복숭아밭 식당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 맛도 좋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라고 했죠. 가끔 젊은 연인들이 와서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다고 했죠.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서로를 만난 것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에,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오늘에 감사했죠. 복숭아꽃이 다시 필 때면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요. 인생의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사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